문제 1번. 빛의 반사 및 굴절에 관한 스넬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원리가 아닌 것은? 1번 페어마의 원리, 2번 중첩의 원리, 3번 하이건즈의 원리, 4번 하이건즈 프레이넬의 원리. 정답은 2번. 스넬의 법칙은 빛이 두 개의 매질 경계에서 굴절되는 방향을 결정하는 원리입니다. 이 문제에서 중첩의 원리는 스넬의 법칙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올바른 정답입니다. 페어마의 원리는 빛이 가장 짧은 시간으로 경로를 선택한다는 개념으로 이를 통해 스넬의 법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하이건즈의 원리와 하이건즈 프레이넬의 원리는 각각 파동의 확산과 굴절 현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며 이들 또한 스넬의 법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중첩의 원리를 제외한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스넬의 법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문제 2번. 점광원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작은 등이 60칸델라의 발광 강도를 가진다. 발광 출력은 몇 LM인가? 1번 60, 2번 377, 3번 754, 4번 1500. 정답은 3번. 정답은 754 루멘입니다. 발광 출력은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느끼는 빛의 양을 나타내며 이 값은 빛이 방출되는 각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제에서는 작은 등이 60칸델라의 발광 강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빛이 특정 방향으로 얼마나 강하게 방출되는지를 나타냅니다. 발광 출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발광 강도와 빛이 방사되는 각도에 따른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60칸델라의 등은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빛을 내므로 이를 계산하면 대략 754 루멘가 됩니다. 1번과 2번, 4번 옵션은 이와 같은 계산 과정을 거치지 않았거나 잘못 적용한 결과입니다. 문제 3번. 굴절율이 1.5인 유리에서 굴절율이 1.0인 공기로 입사하는 빛의 반사와 굴절에 관한 설명 중 바르게 된 것은? 1번 입사각이 탄젠트 -1보다 크면 반사계수의 크기는 입사광의 편광 상태에 관계없이 1.0이다. 2번 입사각이 사인 -1보다 크면 반사계수의 크기는 입사광의 편광 상태에 따라 다르다. 3번 반사광이 직선 편광이 되는 입사각은 존재치 않는다. 4번 입사각이 탄젠트 -1보다 크면 반사광의 위상은 입사광의 편광 상태에 따라 다르다. 정답은 4번. 정답인 4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맞습니다. 빛이 굴절율이 다른 두 매체 사이에서 반사될 때 입사각이 일정 각도를 넘으면 보다 크면 반사된 빛의 위상이 편광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현상을 피어올 공식을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 중 2번은 굴절률이 낮은 매체로 들어가는 경우 빛의 위상 변화는 편광 상태에 관계없이 일정하며 따라서 이 보기는 잘못되었습니다. 또한 1번과 3번도 각각 반사계수와 페르비어 각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확한 물리적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빛이 굴절률이 큰 유리에서 작은 공기로 들어갈 때 특정 각도를 넘으면 반사되는 빛의 특성이 편광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제 4번. 굴절율이 1인 매질에서 굴절율이 1.5인 매질로 빛이 굴절할 때 두 매질 내에서 서로 같은 인자는? 1번 빛의 파장, 2번 빛의 속도, 3번 빛의 진동수, 4번 빛의 파수. 정답은 3번. 빛의 진동수가 두 매질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빛이 굴절할 때에도 주파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빛의 속도와 파장만이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번과 2번 옵션인 파장과 속도는 매질을 통과하면서 바뀝니다. 굴절율이 큰 매질에서는 빛의 속도가 느려지고 그 결과 파장도 짧아집니다. 4번 옵션인 파수 역시 파장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두매질에서 값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빛의 진동수가 유일하게 일정한 인자입니다. 문제 5번. 맑은 날의 파란 하늘과 붉은 저녁 노을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 대기에 의한 빛의 굴절, 2번 대기에 의한 빛의 분산, 3번 대기에 의한 빛의 산란, 4번 대기에 의한 빛의 간섭.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대기에 의한 빛의 산란입니다. 파란 하늘과 붉은 저녁 노을은 태양빛이 대기 중에 있는 아주 작은 입자들과 만나 흩어지는 현상인 산란 때문입니다. 이때 짧은 파장의 빛은 더 많이 흩어져 하늘이 파랗게 보이게 하고, 저녁 노을 때는 태양빛 중에서 긴 파장의 빨간색 빛만 남아서 붉게 보입니다. 1번 굴절, 2번 분산, 4번 간섭은 각각 빛의 경로를 바꾸거나 여러 색으로 나뉘는 현상이며, 이들 현상은 파란 하늘과 저녁 노을의 원인에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문제 6번. 광원에서 1m 떨어진 곳의 조도가 100럭스일 때 10m 떨어진 곳의 조도는? 1번 5럭스, 2번 10럭스, 3번 50럭스, 4번 100럭스. 정답은 1번. 조도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조도는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감소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1m 떨어진 곳에서 조도가 100럭스이고, 이때 10m 떨어진 곳의 조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도는 거리에 대한 제곱비례 관계인 백슬래시사인에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D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1m에서 10m로 거리를 늘렸을 때 조도는 백슬래시사인 2 되어 원래의 10분의 1 영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100럭스에서 1럭스가 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이 비례 관계를 잘못 이해하거나 간과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거리를 단순히 곱해 계산하는 오류나 제곱의 역수에 대한 개념을 무시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문제 7번. 생명의 원인이 되는 것은? 1번 각막의 결함, 2번 수정체의 결함, 3번 원통세포의 결함, 4번 원추세포의 결함. 정답은 4번. 생명의 원인은 주로 눈 안에서 색상을 인식하는 세포, 즉 원추세포의 결함 때문입니다. 원추세포는 빛의 다양한 색을 감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특정 색을 구분하기 어렵게 됩니다. 각막과 수정체의 결함은 주로 시력이나 초점 문제를 일으키므로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4번 원추세포의 결함이 올바른 답이며, 다른 보기들은 생명의 원인과 맞지 않습니다. 문제 8번. 사람 눈에서 빛의 굴절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부분은? 1번 각막, 2번 수양액, 3번 홍채, 4번 수정체. 정답은 1번. 정답은 각막입니다. 눈에서 빛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부분이 각막으로, 이곳에서는 빛의 방향을 크게 굴절시키는데, 이는 우리가 물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다른 선택지들 중 수정체도 빛의 경로를 바꾸지만 그 정도가 각막보다 덜 강합니다. 홍채와 수양액은 주로 눈의 구조적 역할을 하며 빛 굴절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큰 굴절 효과는 각막에서 일어납니다. 문제 9번. 다음에서 절대 굴절율을 나타내는 관계식은? 1번 진공에서의 빛속도, 공기 중의 빛속도, 2번 유리의 굴절율, 공기의 굴절율, 3번 입사각에 쌓인 값, 굴절각에 쌓인 값, 4번 진공에서의 빛속도, 물질에서의 빛속도. 정답은 4번.
절대 굴절율은 어떤 물질에서 빛의 속도가 진공에서 빛의 속도보다 느려지는 정도를 나타내며, 이는 4번 보기인 진공에서의 빛속도, 물질에서의 빛속도로 정확히 표현됩니다. 다른 보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틀립니다. 1번은 공기 중과 진공을 비교하는데 여기서 굴절율이 1이 되므로 절대 굴절율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2번은 유리와 공기를 비교한 상대적인 관계를 보여주지만 절대 굴절율의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3번은 스넬 법칙에서 사용되는 식으로 두 매질 사이의 굴절 현상을 설명하지만 절대 굴절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10번. 다음 중 붉은 색깔과 가장 비슷한 빛 파장은? 1번 450, 2번 500, 3번 570, 4번 630.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인 630나노미터입니다. 이 파장은 빨간색과 가장 가까운 값이기 때문입니다. 파장이 짧아질수록 색상은 보라색, 청색으로 향하고 긴 파장은 주황색, 적색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450나노미터는 청록색에 가깝고 500나노미터와 570나노미터는 초록색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 보기는 파장의 길이가 적색인 630나노미터보다 짧아 붉은 색깔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틀립니다. 문제 11번. 얇은 유리판 두 장을 겹쳐서 보면 유리판 사이에 무지개 색깔의 무늬가 보이는 수가 있다. 이런 현상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1번 빛의 회절, 2번 빛의 산란, 3번 빛의 편광, 4번 빛의 간섭. 정답은 4번. 빛의 간섭 현상이 정답입니다. 두 유리판 사이에서 빛이 여러 번 반사되면서 서로 겹치게 되는데 이때 파장에 따라 일부는 강하게 보이고 일부는 약하게 보이는 무지개 색깔의 무늬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빛이 만나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생기는 현상을 간섭이라고 합니다. 회절, 산란, 편광은 모두 다른 빛의 특성과 관련된 현상입니다. 회절은 장애물이나 구멍을 통과할 때 생기는 빛의 굴곡 현상을 말하며 산란은 불규칙한 표면에서 빛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편광은 빛의 진동 방향이 특정 방향으로 제한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들 현상은 두 유리판 사이에 무지개색 무늬가 나타나는 원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문제 12번. 방향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편광 필터가 있다. 이 필터의 편광 방향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해가 비치는 방향과 직각으로 하늘을 보며 필터를 돌려본다. 2번 편광 방향이 알려진 레이저 빛을 통과시켜 본다. 3번 수면에 45도 정도로 반사되는 빛을 보며 필터를 회전시켜 본다. 4번 햇빛을 통과시키면서 회전시켜 본다.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햇빛을 통과시키면서 회전시켜 본다가 맞지 않습니다. 편광 필터의 방향을 알아내려면 필터를 통해 특정한 방향으로 정답은 4번 햇빛을 통과시키면서 회전시켜 본다가 맞지 않습니다. 햇빛은 여러 방향의 빛이 섞여 있으므로 이를 통해 필터의 특정한 방향을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다른 보기들은 다음과 같이 정답입니다. 1번과 3번은 물체에서 반사되는 빛의 특성을 이용해 편광 필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해가 비치는 방향이나 수면에서 반사된 빛을 통해 필터를 회전시키면서 특정한 방향으로만 빛이 통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은 이미 편광 방향이 알려진 레이저 빛을 이용해 그 빛이 편광 필터를 통과할 때의 변화를 관찰하여 필터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13번. 이상적인 선형 편광 필터 두 개를 직각으로 두면 빛이 통과할 수 없다. 이들 사이에 또 다른 필터를 45도로 넣으면 투과된 빛의 밝기는 어떻게 변하겠는가? 1번 변화 없음, 2번 아이오만큼 밝아진다, 3번 2분의 1 아이오만큼 밝아진다,
4번 4분의 1 IO만큼 밝아진다.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즉 빛의 밝기가 4분의 1 IO만큼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선형 편광 필터가 빛을 특정 방향으로만 통과시키는 성질에 기인합니다. 처음 두 필터가 직각으로 배치되어 빛이 거의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간에 45도로 위치한 세 번째 필터를 추가하면 이전의 빛양을 절반씩 줄였다가 다시 반으로 늘려서 최종적으로는 전체 빛의 4분의 1만이 통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옵션들은 필터들이 서로 직각 또는 중간 각도를 통해 빛의 방향성을 조절하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문제 14번. 광 파이버의 중심부의 굴절률, 바깥부의 굴절률, 공기의 굴절률과의 관계는? 1번 N내 N외 N공 2번 N내 N공 N외 3번 N공 N내 N외 4번 N공 N외 N내. 정답은 4번. 광 파이버의 중심부와 바깥부의 굴절률 관계에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 이유는 광 파이버가 빛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중심부의 굴절률이 가장 높아야 하며 바깥부의 굴절률은 중심부보다 낮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빛이 중심부에서 바깥부로 가면서 반사되어 계속 전달될 수 있습니다. 공기의 굴절률은 두 부분보다 항상 가장 낮으므로 정답은 N공 N외 N내가 됩니다. 틀린 보기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 보기에서는 중심부의 굴절률이 바깥부보다 낮아 빛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3번 보기는 공기와 중심부, 바깥부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아 광 파이버의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 15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불붙은 담배에서 나오는 연기는 빛의 산란에 의해 파랗게 보인다. 2번 입에서 내뿜어진 담배 연기는 반사, 굴절에 의해 뿌옇게 보인다. 3번 공해에 찌든 하늘은 산란에 의해 백색으로 보인다. 4번 파장이 작을수록 작은 입자에 의한 산란이 잘 일어난다. 정답은 3번. 정답인 3번은 잘못된 문장입니다. 공해에 찌든 하늘은 실제로 산란 때문에 파란색이 아니라 회백색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작은 입자들이 다양한 색의 빛을 균일하게 흩어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색깔의 빛이 혼합되어 백색이나 회색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보기들 중 1번은 불붙은 담배 연기가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회백색 또는 희미한 갈색으로 보입니다. 2번은 입에서 내뿜어진 담배 연기에 뿌옇게 보이는 현상이 반사나 굴절 때문이 아니라 작은 입자들이 빛을 산란시키는 결과라는 점에서 약간 부정확하지만 주된 오류가 아닙니다. 4번은 파장이 작을수록, 즉 색이 청색이나 보라색일 때 더 잘 산란된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이는 이것이 바로 하늘이 낮에는 희고 밤하늘보다 날씨가 맑으면 더 청명하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가장 명확한 오류는 3번이 공해에 찌든 하늘이 산란 때문에 파랗게 보인다는 잘못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 16번. 광학기기의 분해능의 한계는 빛의 어느 성질 때문인가? 1번 굴절, 2번 간섭, 3번 회절, 4번 산란. 정답은 3번. 광학기기의 분해능 한계는 빛이 회절하는 성질 때문입니다. 빛은 직선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만나면 그 주변을 돌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회절이라고 합니다. 이 회절 현상 때문에 미세한 구조를 정확히 볼 수 없게 되어 분해능의 한계가 생깁니다. 굴절이나 산란은 빛의 진행 방향을 바꾸는 현상이지만 그것들로 인해 빛이 모호하게 퍼지는 것은 아니므로 분해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간섭은 두 개 이상의 빛이 만나 서로 상쇄되거나 강화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 역시 분해능 한계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따라서 광학기기의 분해능 한계는 주로 회절에 의한 빛의 퍼짐 현상 때문입니다.
문제 17번. 초점거리 10cm인 볼록 렌즈 앞 20cm 되는 곳에 100칸델라의 광원이 있을 때 렌즈 뒤 10cm인 곳에서의 조명도는 1번 200, 2번 1250, 3번 2500, 4번 10,000. 정답은 4번. 해설. 초점거리가 10cm인 볼록 렌즈 앞에 있는 광원이 렌즈로부터 20cm 떨어져 있으며 이때 렌즈의 이미지는 가상 이미지로 뒤쪽으로 20cm 위치에서 형성됩니다. 따라서 렌즈 뒤 10cm에 있는 곳은 실제 조명을 받는 영역입니다. 광원의 광도가 100칸델라이고 거리에서는 조명이 원의 면적에 따라 분산되는데 이 경우 광원과 렌즈 사이의 거리는 초점거리의 2배로 이미지가 확대되어 실제 조명도는 매우 커집니다. 따라서 올바른 답은 10,000 럭스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빛의 분산 정도나 렌즈의 성질을 잘못 이해하거나 계산 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 18번. 초점거리가 10cm인 렌즈의 앞쪽 15cm 되는 곳에 물체가 있다. 이 물체의 상에 대하여 올바르게 기술한 것은 1번 렌즈의 뒤쪽의 돌입 허상, 2번 렌즈의 앞쪽의 정립 허상, 3번 렌즈의 뒤쪽의 돌입 실상, 4번 렌즈의 앞쪽의 정립 실상. 정답은 3번. 해설. 초점거리가 10cm인 렌즈 앞쪽에서 15cm 위치에 있는 물체의 상은 렌즈의 뒤쪽의 돌입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물체와 렌즈 사이 거리가 초점거리를 넘어서 빛이 렌즈를 통과하여 반대편에서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번이 올바른 답입니다. 1번은 허상으로 설명하고 있어 틀립니다. 허상은 빛이 실제로 모이는 곳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상의 위치를 말하는데 이 경우는 실물처럼 실제 이미지가 형성됩니다. 2번과 4번도 물체와 렌즈 사이 거리가 초점거리보다 크므로 앞쪽에서 상이 생성될 수 없으므로 틀립니다. 문제 19번. 얇은 금속 방막에 빛을 입사시켰더니 10%가 투과하였다. 이 방막의 흑광도는 1번 0.01, 2번 0.10, 3번 1.00, 4번 10.0. 정답은 3번. 흑광도는 빛이 물질을 통과할 때 얼마나 흡수되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이 문제에서 90%의 빛이 흡수되고 10%만 투과하였으므로 흑광도를 계산하는 공식인 A로그를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T는 투과율로 이 경우 0.1입니다. 따라서 A로그 D이 되어 정답은 3번 1.00입니다. 1번과 2번 옵션은 각각 흑광도가 너무 낮아 빛의 투과율이 더 높아야 합니다. 4번은 값이 너무 크고 이는 흡수된 빛의 양이 현저히 많아져 투과되는 빛이 거의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옵션 중에서 가장 적절한 답은 3번입니다. 문제 20번. 시류를 통과한 빛이 입사광 세기의 30%였다. 반사를 무시할 때 이 시료의 흡수율은 얼마인가? 1번 0.3, 2번 0.5, 3번 0.7, 4번 0.9. 정답은 3번. 흡수율, 즉 흑광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시류를 통과한 빛의 세기와 원래 입사광의 세기를 이용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에 따르면 입사광의 30%가 시류를 통과했으므로 이를 흡수율 공식 A로그로 변환하면 됩니다. 여기서 T는 투과도로 이 경우 0.3입니다. 따라서 A로그 근사 0.52 플러스 0.18 근사 0.7이 되어 정답은 3번이 됩니다. 1번과 2번, 4번은 흡수율 계산 방법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공식 적용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특히 흑광도는 로그 함수를 사용하므로 단순히 백분율을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문제 21번. 광은 파동성과 입자성의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 파동적인 성질만을 모아 놓은 것은? 1번 회절, 광전 효과. 2번 간섭, 광전 효과. 3번 광전 효과, 콤프톤 효과. 4번 간섭, 회절.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간섭, 회절입니다. 이 두 현상은 모두 광의 파동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간섭과 회절은 빛이 장애물을 만나거나 여러 개의 경로를 통해 진행될 때 발생하는 특징으로 이러한 성질들은 파동 모델에서 잘 설명됩니다. 1번과 2번 보기에는 광전 효과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빛의 입자성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들 옵션은 틀립니다. 또한 3번에 있는 콤프톤 효과도 빛이 물체를 충돌하면서 에너지를 줄이는 과정으로 역시 입자성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파동성을 모아놓은 옵션은 4번입니다. 문제 22번. 초점거리가 같은 A, B 두 렌즈가 있을 때 A 렌즈의 반경이 B 렌즈의 2배라고 가정하자. B 렌즈에 대하여 A 렌즈는 몇 대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가? 1번 4분의 1, 2번 2분의 1, 3번 2, 4번 4. 정답은 4번. 렌즈의 에너지 모으기 능력은 렌즈에 모아주는 성질, 즉 집광률과 관련이 있습니다. 집광률은 렌즈의 반경에 비례하지 않고 반경 제곱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A 렌즈의 반경이 B 렌즈의 2배라면 에너지를 모으는 능력은 이 4배가 됩니다. 이로 인해 정답은 4번입니다. 4분의 1나 2분의 1는 렌즈의 반경과 에너지 모으기 능력 사이의 관계를 잘못 이해한 결과이며 이는 반경이 2배일 때 에너지를 모으는 능력이 단순히 2배가 되는 오해에서 나온 답입니다. 문제 23번. 망원경의 배율을 가장 올바르게 정의한 것은? 1번 대안 렌즈와 대물 렌즈 초점 거리의 곱이다. 2번 대안 렌즈와 대물 렌즈의 구경 비율이다. 3번 대안 렌즈에 대한 대물 렌즈의 초점 거리의 비율이다. 4번 대안 렌즈 초점 거리를 말한다. 정답은 3번. 망원경의 배율은 대안 렌즈와 대물 렌즈의 초점거리 비율입니다. 이는 우리가 보고 있는 물체가 실제로보다 크게 보이게 만드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정답은 3번입니다. 1번과 2번 보기에서는 배율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물 렌즈와 대안 렌즈의 초점거리 곱이나 구경 비율로 배율을 계산하는 것은 망원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아닙니다. 4번은 더욱 명확하게 틀린 답입니다. 대안 렌즈의 초점거리만으로는 망원경의 배율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체 시스템의 특성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망원경의 배율은 대물 렌즈와 대안 렌즈의 초점거리 비율로 정의됩니다. 문제 24번. 구면 거울 앞 20cm 되는 위치에 놓인 물체의 상이 거울 앞 60cm 위치에 생겼다. 이 거울의 초점거리는? 1번 15cm, 2번 20cm, 3번 25cm, 4번 30cm. 정답은 1번. 구면 거울 문제에서 물체와 상의 위치를 이용하면 초점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은 물체가 거울 앞 20cm에 있고 그 상이 거울 앞 60cm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때 거울의 초점거리는 물체와 상 사이의 관계로부터 유도된 공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공식은 백슬래시 사인입니다. 여기서 백슬래시 사인은 물체와 거울 사이의 거리, 그리고 백슬래시 쌓이는 상과 거울 사이의 거리. 이를 대입하면 초점거리는 15cm가 됩니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은 이 공식을 잘못 적용하거나 계산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 25번. 빛의 삼원색으로 맞는 것은? 1번 빨강, 노랑, 파랑. 2번 파랑, 노랑, 초록. 3번 노랑, 빨강, 초록. 4번 파랑, 초록, 빨강. 정답은 4번. 빛의 삼원색은 빨강, 초록, 파랑입니다. 이 세 가지 색이 조합되어 모든 다른 색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답은 4번 파랑, 초록, 빨강입니다. 반면에 1번과 2번, 3번은 노랑을 포함하고 있는데 노랑은 빨강과 초록이 섞인 색으로 자체적으로 빛의 삼원색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들 옵션은 기본적인 원색들이 아닌 파생된 색상들을 포함하고 있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 26번. 다음 중 렌즈의 곡률값을 측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스페로메타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2번 분광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3번 레이저 간섭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4번 기준 원기를 이용하여 간섭 무늬로 측정한다. 정답은 2번. 렌즈의 곡률값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는 스페로메타, 레이저 간섭계, 그리고 기준 원기를 사용한 간섭 무늬 측정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광계를 이용해 측정하는 것은 빛의 파장에 따른 흡수나 반사 등을 조사하는 데 주로 사용되므로 렌즈 곡률값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스페로메타와 레이저 간섭계는 빛의 굴절이나 간섭 현상을 이용해 정확하게 곡률값을 측정할 수 있으며 기준 원기를 사용한 간섭 무늬 방법도 비슷한 원리로 곡률값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세 가지는 모두 렌즈의 곡률값을 측정하는 적절한 도구입니다. 문제 27번. 성형연삭을 할 때 다이아몬드 휠의 외경 선정 방법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DOG, 2번 OED 1.4R, 3번 ODR, 4번 EODR.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이아몬드 휠의 외경 D가 렌즈의 반지름보다 작고 가공할 구면의 곡률 R의 1/4배보다 작은 범위에 있을 때 가장 적절합니다. 2D, DR, E. 문제 28번. 렌즈의 성형 가공 중에 사용하는 연사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연사객은 연상면의 거칠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2번 연사객은 다이아몬드 휠의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 3번 연사객은 비열과 열전도율이 클수록 좋다. 4번 연사객은 표면 장력이 클수록 좋다.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연사객은 표면 장력이 클수록 좋다입니다. 이 문항에서 정답을 선택한 이유는 연사객의 주요 역할 중 하나가 가공 부위의 열과 가루를 제거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연사객이 잘 퍼지고 작은 구석구석까지 쉽게 도달해야 합니다. 표면 장력이 클수록 액체가 고여있는 경향이 있어 이동성이 떨어져 이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1번과 2번은 연사객의 중요한 기능인 가루 제거와 열 관리에 대한 설명이며 3번은 연삭 작업에서 발생하는 열을 빠르게 식혀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들 세 가지 옵션은 모두 맞습니다. 문제 29번. 일반적인 렌즈의 가공 순서로 맞는 것은? 1번 성형가공 정연삭 연마 센터링, 2번 정연삭 연마 성형가공 센터링, 3번 정연삭 성형가공 센터링 연마, 4번 성형가공 현마 센터링 정연삭.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입니다. 일반적인 렌즈의 가공 순서에서 성형가공이 첫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렌즈의 기본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 정연삭을 통해 렌즈 표면을 더욱 정밀하게 다듬고
연마 과정에서는 표면의 마무리를 완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센터링은 렌즈의 중심을 조절하여 최종 제품의 성능을 보장합니다. 2번과 3번은 연마와 정연삭의 순서가 바뀌어 있어 올바른 가공 과정을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4번은 센터링이 연마보다 먼저 이루어져 렌즈의 중심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효과적이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단계를 정확한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문제 30번. 렌즈의 연마 방법 중 최근의 고속 연마기에 의한 연마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1번, 높은 생산성. 2번, 높은 표면 정밀도. 3번, 소량 생산에 적합함. 4번, 낮은 설비 비용. 정답은 1번. 고속 연마기는 렌즈 제작 과정에서 가장 큰 장점으로 높은 생산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기계는 매우 빠르게 연마를 진행할 수 있어 대량 생산에 이상적입니다. 반면 이번의 높은 표면 정밀도는 고속 연마기의 특징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장점으로 생산성을 꼽습니다. 또한 3번과 4번은 오히려 고속 연마기가 갖지 못하는 특성으로 소량 생산에는 적합하지 않고 설비 비용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문제 31번. 커브 제네레이터에서 직경이 40mm인 다이아몬드 휠을 사용하여 곡률 반경이 120mm인 렌즈를 가공할 때 다이아몬드 휠축과 렌즈 축의 각도는 얼마인가? 1번 8.5도, 2번 9.6도, 3번 10.5도, 4번 11.6도.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인 9.6도입니다. 이 문제가 다루고 있는 것은 곡률 반경이 주어진 렌즈를 가공할 때 다이아몬드 휠과 렌즈 사이의 각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이아몬드 휠의 직경이 40mm이고 이는 반지름이 20mm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곡률 반경이 120mm인 렌즈를 가공하려면 다이아몬드 휠과 렌즈 사이의 각도는 그 두 값의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경우 신 반지름 곡률 반경으로 계산하면 세타가 약 9.6도입니다. 다른 보기들이 틀린 이유는 각각의 사인값이 정답인 0.266과 차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8.5도의 사인 값은 0.148로 너무 작고 10.5도와 11.6도의 사인 값은 각각 0.182와 0.201로 너무 큽니다. 따라서 9.6도가 가장 적절한 답입니다. 문제 32번. 센터링할 때 가장 어려운 렌즈의 형태는? 1번 양볼록 렌즈, 2번 양오목 렌즈, 3번 메니스커스, 4번 반구형 평볼록 렌즈. 정답은 3번. 메니스커스 렌즈가 가장 어려운 형태의 렌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인지는 한쪽 면이 볼록하고 다른 쪽 면이 오목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두 면 모두 다른 곡률을 가진 복잡한 형태로 인해 정확히 센터링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양볼록 렌즈나 양오목 렌즈는 렌즈의 두 면이 같은 곡률을 가지므로 비교적 쉽게 센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구형 평볼록 렌즈는 한쪽 면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다른 세 형태에 비해 센터링하기 쉽습니다. 문제 33번. 콜드 미러를 설명한 것으로 맞는 것은? 1번 자외선 영역을 반사하고 가시광선과 적외선 영역을 투과시키는 거울. 2번 자외선 영역과 가시광선을 반사하고 적외선 영역을 투과시키는 거울. 3번 적외선 영역을 반사하고 가시광선과 자외선 영역을 투과시키는 거울. 4번 적외선 영역과 가시광선을 반사하고 자외선 영역을 투과시키는 거울.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입니다. 콜드미러는 주로 냉각 장치나 온도 조절 시스템에서 사용되는데 이 거울은 가시광선과 자외선을 반사하면서 적외선만 투과시키게 설계되었습니다. 이렇게 설계된 이유는
적외선이 열 에너지를 운반하기 때문에 이를 제거함으로써 장치의 온도를 낮추거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번은 자외선을 반사하고 가시광선과 적외선을 투과시키므로 콜드미러가 아닙니다. 3번은 적외선을 반사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4번은 자외선을 투과시키도록 되어 있어 적절한 열 제거 기능이 없습니다. 문제 34번. 다음 중 저진공에서만 사용되는 진공계는? 1번 슐츠 진공계, 2번 오페닝 진공계, 3번 가이슬러관, 4번 냉음극 전리 진공계. 정답은 3번. 가이슬러관은 저진공 상태에서만 정확하게 진공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특수한 유리관을 이용하여 전기장을 생성하고 그 안에 기체 분자들이 얼마나 희박한지를 보여줍니다. 반면 슐츠 진공계와 패닝 진공계는 중간 진공과 고진공 상태에서도 잘 작동하며 냉음극 전리 진공계는 매우 낮은 압력의 고진공 상태에서 사용됩니다. 따라서 저진공 상태에 특화된 가이슬러관을 제외한 나머지 옵션들은 다양한 진공 범위에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 35번. 연마면을 검사할 때 허용 스크래치 디그 값이 40분의 60이었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1번 스크래치의 폭 0.6mm, 디그의 지름 0.4mm. 2번 스크래치의 폭 0.6mm, 디그의 지름 0.4mm. 3번 스크래치의 폭 0.6mm, 디그의 지름 0.4mm. 4번 스크래치의 폭 0.6mm, 디그의 지름 0.4mm.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입니다. 연마면을 검사할 때 스크래치 디그 값이 40분의 60이라는 것은 스크래치의 폭과 디그의 지름을 각각 mm 단위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60은 스크래치의 폭이 0.06mm를 의미하고 40은 디그의 지름이 0.4mm를 의미합니다. 1번과 2번 옵션은 스크래치의 폭을 잘못 해석하여 틀렸습니다. 스크래치의 폭은 60이라는 값에서 소수점 아래 한 자리 수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0.6mm는 맞지 않습니다. 4번 옵션은 디그의 지름을 잘못 해석하였습니다. 디그의 지름이 40이라는 값은 소수점 아래 한 자리 수로 바뀌어야 하므로 0.4mm가 아니라면 틀립니다. 따라서 스크래치와 디그 값을 모두 올바르게 이해한 3번이 정답입니다. 문제 36번. 어떤 쌍안경에 6x30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쌍안경에서 출사동의 직경은? 1번 5mm, 2번 6mm, 3번 30mm, 4번 180mm. 정답은 1번. 쌍안경의 표기는 배율 X 렌즈 직경으로 나타내며 이 경우 6x30은 배율이 6배이고 렌즈 직경이 30mm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출사동의 직경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출사동은 쌍안경에서 눈에 직접 들어오는 작은 렌즈를 말하는데 이 직경은 보통 5mm 정도로 작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답은 1번 5mm입니다. 2번부터 4번까지의 선택지는 모두 쌍안경 전체의 크기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큰 렌즈의 직경이나 다른 관련 값들을 잘못 이해한 결과로 출사동의 작은 렌즈 직경과는 맞지 않습니다. 문제 37번. 사칸델라의 광원이 탁자의 중앙 50cm 위에 매달려 있다. 탁자 중심에서의 발광 조도는? 1번 4Lx, 2번 16델렉스, 3번 20델렉스, 4번 25젤렉스.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인 16델렉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원이 주변에 어떻게 빛을 분산시키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캔델라는 광원의 발광 강도를 나타내며
여기서는 탁자 중심에서의 조명 수준인 발광조도를 구하려고 합니다. 발광조도는 빛의 세기와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문제에서는 1칸델라가 반경 1m의 원형 면적 전체에 균일하게 분산되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4칸델라 광원은 탁자 중심에서 50cm 떨어진 위치에서 16젤렉스의 발광조도를 가집니다. 다른 보기들은 이 원리를 잘못 이해하거나 계산을 잘못 수행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4칸델라가 단순히 거리에 따른 감소만 고려하지 않고 전체적인 분산 효과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옵션은 모두 틀립니다. 문 제38번. 코어의 굴절률이 1.500, 클레딩의 굴절률이 1.489인 계단형 굴절률을 가진 광섬유의 모드 간 시간 지연을 구하면 1번 30ns/km, 2번 37ns/km, 3번 50ns/km, 4번 55ns/km.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인 37ns/km입니다. 이 값은 계단형 굴절률을 가진 광섬유에서 빛이 코어와 클레딩 사이를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시간 지연을 나타냅니다. 코어의 굴절률이 클레딩보다 높기 때문에 빛은 직선으로 전달되는 대신 코어 내에서 반복적으로 반사되어 더 긴 경로를 따라 움직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지연을 계산하면 37ns/km가 됩니다. 1번과 3번, 4번은 실제 계산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어 틀립니다. 이러한 값들은 굴절률의 차이나 광섬유의 구조적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잘못 적용한 경우에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문 제39번. 다음 중 내시경에 사용되는 광원으로 적당한 것은? 1번 헬륨 네온 레이저, 2번 LED, 3번 할로겐 램프, 4번 이산화탄소 레이저. 정답은 3번. 내시경에서 사용되는 광원으로 할로겐 램프가 적합한 이유는 할로 램프가 밝고 넓은 범위를 조명할 수 있으며 내구성이 좋아 장시간 작동해도 안정적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반면에 헬륨 네온 레이저나 이산화탄소 레이저는 광선의 집중도가 너무 높아 세밀한 조명보다는 특정 부위를 정확히 포착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LED는 에너지 효율성이 좋지만 내시경에서 요구되는 광량과 범위면에서는 할로겐 램프에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내시경 조형을 위한 광원으로는 할로겐 램프가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제40번. 망원경을 제작하여 사물을 관찰할 때 물체 주위로 푸른색의 띠가 형성되었다고 할 때 다음 중 그 원인은? 1번 색수차가 보정되지 않았다. 2번 구면수차를 보정하지 않았다. 3번 왜곡 현상에 의해 생기는 것이다. 4번 코마 수차가 있기 때문이다.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색수차가 보정되지 않았다입니다. 망원경을 통해 물체를 관찰할 때 빨간색과 파란색 같은 다른 색깔의 빛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굴절되어 집중점이 다르게 형성되는 현상인 색수차가 발생하면 푸른색이나 보라색의 띠가 관찰됩니다. 이는 망원경 렌즈가 모든 색깔의 빛을 동일한 방식으로 굴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번부터 4번까지의 옵션은 각각 구면수차, 왜곡 현상, 코마 수차와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들 현상은 주로 흐릿함이나 모양 변형을 초래하며 색깔띠가 형성되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따라서 푸른색의 띠가 관찰된다면 망원경에서 색수차가 제대로 보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문 제41번. 다음 중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파장에 해당되는 것은? 1번 230나노미터, 2번 550나노미터, 3번 550, 4번 900.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인 550나노미터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파장 범위, 즉 가시광선의 범위는 대체적으로 380나노미터에서 740나노미터 사이입니다.
따라서 550나노미터는 이 범위 내에 속하며 초록색 빛을 나타냅니다. 1번인 230나노미터와 4번인 900나노미터는 각각 가시광선의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230나노미터는 자외선 영역에 해당하고 900나노미터는 적외선 영역으로 인간이 직접 볼 수 없습니다. 또한 3번은 단순히 숫자만 표기되어 있어 NM라는 단위가 누락되어 올바른 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문제 42번. 사진기용 렌즈계를 설계할 때 상의 왜곡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행하는 가장 적당한 설명은? 1번, 렌즈를 2장 접착하여 사용하도록 설계한다. 2번, 렌즈를 비구면으로 설계한다. 3번, 동일한 렌즈 사이의 중간 지점에 조리개를 위치시킨다. 4번, 동일한 렌즈의 마지막 면에 조리개를 위치시킨다.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입니다. 렌즈 사이의 중간 지점에 조리개를 위치시키면 빛이 통과할 때 왜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빛이 여러 개의 렌즈를 거치면서 발생하는 왜곡을 균형 있게 보정해줍니다. 1번과 2번은 렌즈 자체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설계를 바꾸는 방식으로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4번은 마지막 면에 조리개를 위치시키면 오히려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빛이 통과하는 경로에서 균형 잡힌 보정 효과를 얻어 사진의 선명함과 정확성을 향상시킵니다. 문제 43번. 프리즘 쌍안경을 제작하려고 한다. 대물 렌즈의 크기는 30mm이고 접안 렌즈 크기는 10mm이다. 대물 렌즈의 화각은 8도로 설정하였으며 8배의 배율을 만든다. 이때 접안 렌즈의 화각은 얼마로 하여야 하는가? 1번 1도, 2번 3도, 3번 10도, 4번 64도. 정답은 4번. 접안 렌즈의 화각이 64도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프리즘 쌍안경에서 대물 렌즈와 접안 렌즈 사이의 배율 관계를 고려할 때 전체 시야각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문제에서 대물 렌즈의 화각은 8도이고 배율이 8배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접안 렌즈의 화각은 대물 렌즈의 화각을 배율로 나눈 값에 90도를 더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즉, X8 64도가 됩니다. 1번과 2번, 3번은 이 공식을 잘못 적용하거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틀린 답입니다. 문제 44번. 가시광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사람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이다. 2번, 파장의 범위가 1000나노미터, 7000나노미터까지이다. 3번, 눈에 보이는 파란색은 가시광선에 속한다. 4번, X선도 가시광선 영역에 있다.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눈에 보이는 파란색은 가시광선에 속한다 입니다. 이 문장이 맞는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있는 모든 색깔, 즉 빨강부터 보라까지의 스펙트럼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가시광선은 인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빛을 의미하므로 파란색도 그 일부분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틀립니다. 1번은 잘못된 점이 있는데 가시광선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볼 수 없는 영역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2번은 파장의 범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시광선의 파장은 약 380나노미터에서 740나노미터 사이입니다. 4번은 X선이 가시광선과는 다른 범주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X선은 더 짧은 파장을 가지므로 가시광선 영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제 45번. 쌍안경의 대물 초점 거리가 120mm이고 대물 렌즈 크기가 50mm이며 배율은 8배이다. 이 쌍안경의 접안 렌즈의 초점 거리는 얼마인가? 1번 2.4mm, 2번 6.25mm, 3번 15mm, 4번 400mm.
정답은 3번. 쌍안경의 배율은 대물 렌즈의 초점 거리와 접안 렌즈의 초점 거리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대물 렌즈의 초점 거리는 120mm이고 대물 렌즈 크기는 50mm이며 배율은 8배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쌍안경의 배율 공식을 사용하면 배율 대물 렌즈 초점거리 접안 렌즈 초점거리를 얻습니다. 따라서 접안 렌즈의 초점거리는 대물 렌즈의 초점거리인 120mm를 배율인 8로 나눈 값으로 이는 15mm가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잘못된 계산이나 공식 적용 오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물 렌즈 크기를 초점거리와 혼동하거나 배율을 잘못 이해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문제 46번. 렌즈의 굴절능 즉 디옵터에 대한 설명이다. 내용이 틀린 것은 1번 초점거리가 짧을수록 굴절능은 큰 값을 갖는다. 2번 초점거리가 길수록 굴절능은 큰 값을 갖는다. 3번 초점거리가 10cm이면 10디옵터이다. 4번 초점거리가 1m이면 1디옵터이다. 정답은 2번. 렌즈의 굴절능을 나타내는 디옵터는 초점거리와 역수 관계에 있으며 즉 F가 작을수록 디옵터 값은 커집니다. 따라서 초점거리가 길수록 굴절능이 큰 값을 갖는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초점거리가 10cm인 렌즈의 굴절능은 실제로 10디옵터가 아니라 10배의 역수가 되므로 10디옵터입니다. 또한 초점거리가 1m인 경우 굴절능은 1디옵터가 아닌 1분의 1 딜디옵터로 정확합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은 2번 보기입니다. 문제 47번. 구멸 렌즈의 수차에 대한 설명이다. 내용이 틀린 것은 1번 렌즈의 재질이 빛의 파장에 따라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색수차가 생긴다. 2번 우물체가 렌즈계의 광축에서 떨어져 있을 때 일어나는 수차에 코마가 있다. 3번 광학계의 축 위에 놓여 있는 점 물체에서도 구면 수차가 발생한다. 4번 물체점의 위치가 광학계의 광축으로부터 멀수록 빛점 수차는 작아진다. 정답은 4번. 정답인 4번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물체점이 렌즈의 광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빛점 수차는 커지게 됩니다. 이는 빛이 렌즈를 통과할 때 각도가 커질수록 발생하는 현상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번은 올바르며 빛의 파장에 따라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색수차가 생긴다는 내용은 정확합니다. 2번도 맞습니다. 코마는 물체점이 광축에서 벗어나 있을 때 발생하는 수차로 빛의 각도가 커질수록 더 심해집니다. 3번 역시 올바르며 구면 수차는 점 3, 1, 2, 3. 문제 48번. CCTV 카메라 렌즈의 초점거리가 7.84mm이고 앞쪽 렌즈의 유효경이 28mm, 뒤쪽 마지막 렌즈의 유효경이 14mm이며 밝기는 1.4이었다. 이 렌즈계의 조리개 직경은 얼마인가? 1번 0.28, 2번 2.0, 3번 10, 4번 5.6. 정답은 4번. 렌즈계의 밝기는 렌즈가 얼마나 많은 빛을 통과시키는지를 나타내며 이 값은 초점거리와 조리개 직경 사이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F넘버 1.4를 이용해 조리개 직경을 구하면 조리개 직경 초점거리 F넘버가 됩니다. 따라서 7.84mm 1.49.6mm로 정답은 4번입니다. 1번과 3번의 답은 각각 너무 작고 크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2번의 경우 F넘버와 초점거리 사이의 관계를 잘못 계산했거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 49번. 카메라 줌 렌즈에서 초점거리가 28mm에서 1mm까지 변화하였으며
밝기 F넘버가 1.4에서 2.0까지 변화했다. 이 렌즈의 준비는 얼마인가? 1번 3.75배, 2번 1.43배, 3번 75배, 4번 8배.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3.75배입니다. 초점거리는 처음 28mm에서 마지막 140mm까지 변화하였으므로 준비는 140mm 나누기 쌓인 28mm 고로 나옵니다. 밝기 F넘버가 증가하면서 빛의 양이 감소하는데 이는 초점거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 준비를 계산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번은 초점거리를 잘못 계산했거나 F넘버 변화에 대해 오해한 결과입니다. 3번과 4번은 초점거리의 변화와 관련된 개념을 혼동하거나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해설에서 준비는 단순히 최대 초점거리와 최소 초점거리를 나눈 값으로 정의되며 F넘버의 변화는 이 계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답은 3.75배입니다. 문제 50번. 카메라 교환 렌즈의 밝기가 1.4, 2.0, 2.8, 4, 5.6, 8이란 숫자로 적혀 있었다. 밝기가 가장 밝은 숫자는 1번 28, 2번 4, 3번 2.8, 4번 1.4. 정답은 4번. F값은 렌즈의 조리개 크기를 나타내는데 이 값이 작을수록 조리개 1.4, 8 42.8F 1.4. 문제 51번. 육체적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 중에서 열량 공급 측면에서 가장 좋은 것은? 1번 비타민, 2번 지방, 3번 단백질, 4번 탄수화물.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지방입니다. 지방은 단위 무게당 가장 높은 열량을 제공하기 때문에 육체적 작업으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상의 열량 공급원이 됩니다. 비타민은 신체 기능 유지에 중요하지만 에너지 생성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단백질과 탄수화물도 중요한 영양소이지만 지방보다 열량이 적어 같은 무게에서는 더 많은 양을 섭취해야 동일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열량 공급 측면만 고려할 때 가장 효율적인 선택은 지방입니다. 문제 52번. 품질이라고 하는 용어의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1번 명시 또는 암묵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능력에 관한 특성의 전체를 말한다. 2번 좁은 의미의 품질은 유리, 컵, 연필 등 형태가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3번 넓은 의미의 품질은 서비스, 납기, 교육 효과 등 형태가 없는 것까지도 포함한다. 4번 과거에는 넓은 의미의 품질을 대상으로 품질 관리를 행해왔지만 현재는 좁은 의미의 품질을 대상으로 품질 관리를 행하고 있다. 정답은 4번. 품질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정답인 4번 보기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품질 관리 방식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적인 품질 관리는 넓은 의미에서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나 교육 효과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합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품질 개념의 진정한 의미와 맞지 않습니다. 1번과 2번 보기에서는 각각 품질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능력과 물리적인 제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3번 보기 또한 넓은 의미에서 품질을 잘 설명하고 있어 올바르게 이해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4번이 가장 부적절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56번.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라 함은 사망자와 몇 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직업성 질환을 입었을 때를 말하는가? 1번
2일 이상. 2번 4일 이상. 3번 5일 이상. 4번 7일 이상. 정답은 2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산업재해는 사망자와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직업성 질환을 포함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D번 4일 이상입니다. 다른 옵션들은 법에서 명시한 요양기간인 4일을 맞추지 못해 틀립니다. 예를 들어 2일이나 5일, 7일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정확한 기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문제 57번. 강력한 소음에 오랫동안 노출되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작업병은? 1번 진폐증, 2번 소음성 난청, 3번 피부병, 4번 백혈병.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 소음성 난청입니다. 강력한 소음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귀 내부 세포가 손상되어 청력을 잃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작업 환경에서 장시간 고음량 노이즈를 겪은 사람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1번 진폐증은 먼지나 가루 같은 미세한 입자들이 폐에 쌓여서 생기는 병으로 소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3번 피부병은 주로 화학물질이나 자극성 물질 접촉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소음과는 연관성이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백혈병은 혈액세포의 악성 종양으로 소음 노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 질환들은 문제에서 언급된 강력한 소음이라는 요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문제 58번. 스치거나 문질러서 발생된 재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찰과상, 2번 화상, 3번 부종, 4번 타박상. 정답은 1번. 정답은 찰과상입니다. 찰과상은 피부가 물체와 접촉하거나 문지르면서 생기는 상처를 말합니다. 이 문제에서 언급한 스치거나 문질러서 발생된 재해는 바로 이러한 찰과상을 의미합니다. 화상은 열이나 불꽃, 전기 등에 의해 피부가 손상되는 것을 가리키며 타박상은 충격이나 압력으로 인한 내부 손상을 말합니다. 부종은 조직 사이로 유체가 고여서 발생하는 부기를 의미하므로 이 문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문제 59번. 한 근로자가 작업 중 감전되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다음 중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1번 설비의 공급원인 스위치를 감압시킨다. 2번 몸이나 손에 들고 있는 금속 물체가 전선, 스위치, 모터 등에 접촉했는가 확인하고 떼어낸다. 3번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감전 상황을 판단한다. 4번 만일 스위치의 위치를 알 수 없을 때는 고무장화, 절연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구원한다.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입니다.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감전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행동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전기에 의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첫 번째로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즉, 호흡이나 심장 박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번과 2번은 안전하지만 이는 이미 전기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행동입니다. 만약 스위치 위치를 모르거나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직접 전원을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4번은 장비 착용 후 구조 활동을 의미하지만 이는 이미 피해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행동입니다. 즉, 전기가 중단되고 상황이 안전해진 후에 고무장화와 절연장갑을 사용하여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자의 생명 유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문제 60번. 작업 중 유해물질이 발생될 경우에 근로자의 건강상 해롭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1번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을 변경한다. 2번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곳을 격리시키거나 포위시킨다. 3번 오국소 배기장치 등을 이용하여 환기시킨다. 4번 근로자에게 면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작업을 시킨다.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면마스크는 유해물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부적합하며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실효성이 낮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유해물질이 발생 자체를 줄이거나 배출된 유해물을 제거하거나 격리하여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이 최소화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4번은 단순히 마스크 착용만으로는 유해물질로부터 완전히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에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